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무겁게 서울을 짓누르고 있었다. 오후 4시를 갓 넘긴 시간이었지만 짙게 깔린 비구름은 세상을 잃은 저녁으로 밀어 넣었다. 장대비가 아스팔트 위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며 도시의 소음을 흐릿한 백색 소음으로 지워버렸다. 버스 정류장의 낡은 아크릴 지붕 아래 이서연은 자신의 몸만큼이나 젖어버린 낡은 에코백을 힘껏 끌어안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바람에 흩날려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정류장 바로 앞 신호대기에 걸려 멈춰선 검은색 세단에 고정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코팅된 짙은 선팅 창문은 마치 검은 거울처럼 주변 풍경과 서연 자신의 모습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유니폼 위에 걸친 얇은 카디건은 축축하게 젖어 몸에 들러붙었고 몇 번이나 빨아 색이 바랜 청바지 밑단은 흙탕물에 젖어 무거웠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건 그녀의 얼굴에 서린 깊은 피로감이었다. 24살, 한창 꿈을 꾸고 빛나야 할 나이였지만 서연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그녀에게서 젊음의 생기를 앗아가고 있었다. 고원에서 자라 18배 세상에 홀로 던져진 후 그녀의 삶은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카페에서,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주말에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옥탑방 월세와 최소한의 생활비,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꿈이자 희망인 디자인 공부를 위한 재료비로 빠듯하게 쓰였다. 그녀에게 여유라는 단어는 사치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낡은 노트북과 손때 묻은 스케치북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잠을 쪼개가며 독학으로 산업 디자인을 공부했고 밤을 새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국내 최고의 기업 진성그룹의 디자인팀 인턴십 공고였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옥탑방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내일 있을 최종 면접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다. 웃자. 이서연, 웃어야 해. 서연은 빗소리에 섞여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검은 세단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피곤해 지치고 불안감에 굳어있는 얼굴. 이 얼굴로는 안 된다.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이고 재능 있는 디자이너의 얼굴을 보여줘야 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꼬리를 힘껏 끌어올렸다. 어색하고 경련이 이는 듯한 미소. 스스로 보기에도 한심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시도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눈까지 함께 웃는다는 느낌으로. 거울 속의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 그녀는 필사적으로 미소를 연습했다. 이것은 단순한 표정 연습이 아니었다. 절망적인 현실에 맞서 싸우는 그녀만의 의식이자 스스로를 향한 응원이었다. 바로 그 순간 검은 거울처럼 보였던 창문 안쪽에서 한 쌍의 깊고 차가운 눈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그는 막 역겨운 아첨과 위선으로 가득 찬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그의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굽실거리던 인간들이 돌아서서는 어떻게든 그의 뒤통수를 칠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미소는 가면이었고 칭찬은 독이 든 사탕이었다. 그런 세상에 신물이 난 지 오래였다. 회장님, 다음 일정까지 시간이 조금 남는데 바로 사무실로 복귀하시겠습니까?
운전석의 김 비서가 룸미러로 그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짧게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여자.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였다. 하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비추는 자동차 창문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필사적으로. 첫 번째 미소는 실패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또다시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연기를 앞둔 배우처럼 그녀는 자신의 얼굴 근육 하나하나를 통제하며 완벽한 미소를 빚어내려 애썼다. 지우는 그 순간 숨을 멈췄다. 그가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미소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잘 보이기 위한 아첨의 미소도,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계산된 미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짓는 처절하면서도 순수한 생존의 몸짓이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입계는 기어이 맑고 깨끗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 미소는 잿빛 도시의 풍경을 단숨에 환하게 밝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대체 뭐 하는 여자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냉소와 권태의 얼음벽에 가느다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지난 몇 년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감정이 이름 모를 한 여자의 미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사연이 궁금했다. 저토록 절박하게 미소를 지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미소로 맞서 싸워야 하는 세상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알고 싶어졌다. 초록불로 신호가 바뀌었다. 차가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그녀는 마침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는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도착한 버스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수많은 인파 속으로 스며드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이 유난히 선명하게 그의 망막에 새겨졌다. 김 비서. 네. 회장님, 내일 있을 디자인팀 인턴 최종 면접. 나도 들어가지. 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이십니까? 김 비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지우는 그룹의 사소한 실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인턴 면접은 고사하고 팀장급 채용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그의 시간은 분과 초 단위로 쪼개져 그룹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결정에만 사용되었다. 문제가 있나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김 비서는 그 안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감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강한 호기심과 의지가 담긴 질문이었다. 아닙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즉시 휴대폰을 들어 인사팀에 연락을 취했다. 지훈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버스 정류장은 이미 시야에서 멀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그녀의 미소가 슬로 모션처럼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한편 10,000원 버스에 겨우 몸을 실은 서연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버스 안은 젖은 옷과 사람들의 숨결이 뒤섞여 눅눅하고 불쾌한 공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조금 전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소 연습은 그녀에게 작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할 수 있어, 이서연.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게는 꿈이 있잖아. 그녀는 에코백 안에 고이 넣어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꼭 끌어안았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그녀를 초라하게 볼지라도 이 안에는 그녀만의 세상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내일 그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펼쳐 보일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작은 미소 연습이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고된 하루의 끝에서 내일의 희망을 다짐하며 낡은 버스에 몸을 싣고 있을 뿐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빗방울 맺힌 차창 위로 번져나갔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불투명한 미래를 비추는 희미한 별빛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물기를 머금은 공기는 차가웠고 회색빛 구름은 낮게 깔려 해를 가렸다. 이소연은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목구멍을 뚫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마침내 버스가 목적지에 멈춰 섰다. 진성그룹 본사. 서연은 정류장에 내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마철루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아침 햇살 대신 구름을 반사하며 차갑고 위압적인 빛을 뿜어냈다. 그 모습은 서연이 지금까지 살아온 작고 초라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임을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었다. 서연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며칠 전 동묘 구제시장을 몇 시간이나 뒤져 찾아낸 그녀의 유일한 정장이었다. 짙은 네이비 색상의 투피스는 다행히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었고 그녀는 밤새 여러 번 다림질을 해 작은 구김 하나 없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새 옷이 주는 빳빳함과 고급스러운 광택까지 흉내낼 수는 없었다. 그 옷은 마치 그녀의 현실처럼 조금은 낡고 지쳐 보였다. 저 로비에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와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예술작품처럼 달려 있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본 후 무심한 표정으로 면접 대기실이 있는 층을 알려주었다. 면접 대기실은 이미 열기로 가득했다. 서연과 같은 인턴직에 지원한 20명 남짓의 젊은이들이 저마다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브랜드 로고가 은은하게 박힌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출신 대학과 해외 연수 경험, 인턴 경력 등을 자연스럽게 늘어놓으며 보이지 않는 탐색전을 벌였다. 그들이 형성한 견고한 세상 속에서 낡은 정장을 입고 낡은 포트폴리오 가방을 꼭 껴안은 서연은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몇몇의 노골적인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 속에는 경멸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저런 애가 어떻게 서류를 통과했지? 불쌍해라. 어차피 들러리일 텐데. 서연은 그들이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애써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다. 어젯밤 버스 정류장에서 간신히 끌어모았던 자신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날카로운 눈매와 오만한 표정을 한 그는 마치 자신의 왕국을 순시하는 왕처럼
대기실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는 코웃음을 치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더니 이내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박민혁 전무님이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성그룹의 실세이자 디자인팀을 총괄하는 책임자. 그의 경멸 어린 눈빛은 서연의 심장에 차가운 비수처럼 꽂혔다. 시작도 하기 전에 그녀는 이미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이서연 씨, 들어오세요.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거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회의실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긴 테이블 끝에 5명의 면접관이 나란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중앙에는 어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보았던 검은 세단의 주인이라고 해도 믿을 법한 차갑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서연은 숨을 헙 들이켰다. 낯설지 않은 느낌.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강하게 밀려왔다. 하지만 긴장한 탓이려니. 그녀는 애써 생각을 지우고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이서연입니다. 강지훈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미세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어제 창밖으로 보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비에 젖은 초라한 모습 대신 단정하지만 낡은 정장을 입고 잔뜩 긴장한 채 서 있는 모습. 그는 그녀가 어떤 미소를 연습했는지 기억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입에는 그 어떤 미소도 없었다. 그는 흥미를 느꼈다. 면접은 박민혁 전무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이서연 씨, 이력서를 보니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관련 분야 인턴 경력도 전무하군요. 변변한 공모전 수상 경력 하나 없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국내 최고의 기업인 우리 진성그룹에 지원한 겁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가시 돋친 말투는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다른 면접관들도 회의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박민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의 이력서가 부족하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몇 년간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디자인을 공부하고 고민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저의 부족한 스펙을 채우고 있는 것은 책상 위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은 경험과 관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박민혁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삶의 현장이라 거창하군요. 그래서 그 대단한 경험과 관찰로 만든 포트폴리오나 한번 봅시다. 마치 선심이라도 쓴다는 듯한 그의 말투에서여는 잠시 모멸감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은 그녀의 실력을 증명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포트폴리오를 펼쳐 보이며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이란 단순히 아름다운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따뜻함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의 아주 작은 불편함까지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공감의 디자인이야말로. 그녀가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짓누르던 불안과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디자인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확신이 채워졌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생기가 넘쳤다. 그녀는 어려운 전문 용어 대신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나갔다. 처음에 회의적인 표정으로 듣고 있던 면접관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박민혁조차도 팔짱을 낀 채 마지못해 듣고 있는 듯했지만 미간에는 옅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 회사의 소형 가전 라인이 최근 몇 년간 고전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뛰어나지만 소비자들로부터 감성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서연 씨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날카롭고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었다. 다른 지원자였다면 최신 트렌드를 언급하거나 피상적인 디자인 변경을 제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새벽 4시에 주전자라는 컨셉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른 새벽,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주부들, 혹은 시험 공부를 위해 밤을 새운 학생들처럼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이 주전자는 사용자의 스케줄을 학습해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요란한 알람 소리 대신 은은한 불빛으로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마치 오늘도 힘내세요 라고 말없이 응원해주는 친구처럼요. 기능이 아닌 감성적인 유대감을 통해 사용자의 일상에 스며드는 디자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제품 디자인을 넘어선 한편의 따뜻한 이야기와 같았다. 회의실 안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몇몇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박민혁은 그 침묵을 비웃음으로 깨뜨렸다. 순진하기 짝이 없군. 새벽 4시에 주전자라. 감성팔이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지 동화책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런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로 어떻게 시장에서 경쟁하겠다는 겁니까? 그의 반박은 논리적인 척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아이디어 자체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서연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바로 그 순간 다시 강지훈이 나섰다. 그는 박민혁이 아닌 서연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그 감성적인 유대감이 어떻게 실질적인 구매와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해 보시죠. 그의 질문은 서연을 궁지로 모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녀에게 방역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시장 분석 자료와 마케팅 전략, 예상 수익 모델까지 막힘없이 설명해 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감성팔이가 아닌 철저한 분석과 깊은 통찰에 기반한 완성도 높은 기획이었다. 이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박민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다른 면접관들은 완전히 서연에게 설득된 표정이었다. 면접이 끝나고 서연은 자신이 합격을 한 것인지 불합격을 한 것인지 가늠할 수 없는 멍한 상태로 회의실을 나섰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알 수 없었다. 회의실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회장님, 저는 반대입니다. 저런 근본 없는 지원자를 뽑는 것은 우리 그룹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경력과 실력이 검증된 다른 지원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박민혁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강지훈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배경이 아니라 잠재력을 봅니다. 박전무.
그리고 나는 오늘 진성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박민혁을 돌아보며 차갑게 명령했다.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많아. 유행을 창조할 사람이 필요하지. 이서연 씨. 인턴 계약서 준비하세요. 그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빗속에서 필사적으로 피어냈던 그녀의 미소가 마침내 운명의 문을 열어젖힌 순간이었다. 진성그룹 디자인 1팀 사무실은 보이지 않는 얼음벽으로 둘러싸인 섬과 같았다. 이서연은 합격 통지를 받고 부푼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축하의 말 한마디 없는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자리는 사무실 가장 구석. 복사기와 서류 파쇄기 옆에 놓인 낡은 책상이었다. 그곳은 마치 공식적인 팀의 일원이 아닌 임시로 머무는 이방인의 자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듯했다. 팀원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대했다. 그들은 서연이 인사를 건네면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이거나 아예 못 들은 척 제 할 일에만 몰두했다. 특히 박민혁 전무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몇몇 디자이너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따돌렸다. 그들의 수장인 박 전무가 회장 앞에서 망신을 당하며 억지로 뽑아야 했던 인턴 서연의 존재는 그들에게 껄끄러운 눈엣가시이자 자신들의 리더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언젠가 실력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을 정리했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팀에 녹아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가 애를 쓸수록 그들의 텃세는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운명의 첫 주간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시작부터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민혁 전무는 회의 내내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팀원들을 몰아세웠고 그의 날카로운 질책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마침내 모든 보고가 끝나고 그의 시선이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의 입가에 뱀처럼 차갑고 교활한 미소가 걸렸다. 아, 우리의 신입 인턴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우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는 마치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로 쏠렸다. 그 눈빛 속에는 동정, 조롱,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박민혁이 또 무슨 짓을 벌일지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우리 팀에 아주 오랫동안 묵혀둔 프로젝트가 하나 있지. 3번이나 엎어진 아주 골치 아픈 놈인데 이름하여 피닉스 프로젝트.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나오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술렁였다. 그것은 진성그룹 디자인팀 내에서 실패와 좌절의 상징과도 같은 이름이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개발 프로젝트였지만 기술적 결함, 과도한 생산 비용, 그리고 시장의 냉담한 반응으로 인해 3번의 리뉴얼을 거치면서도 번번이 실패로 끝난 비운의 프로젝트. 이제는 누구도 선뜻 손대려 하지 않는, 손대는 순간 자신의 경력에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 뻔한 독이 든 성배였다. 박민혁은 서연을 향해 턱짓을 하며 말했다. 이서연 씨의 그 대단한 삶의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관찰이라면 이 죽은 불사조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내가 특별히 기회를 주지. 이 피닉스 프로젝트, 오늘부터 이서연 씨가 한번 맡아보도록. 그것은 기회가 아니었다. 명백한 사형 선고였다. 신입 인턴에게 회사의 공식적인 실패 프로젝트를 떠넘기는 것. 그것은 실력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과제를 던져줌으로써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만들려는 비열한 함정이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를 향한 박민혁의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 온몸으로 느껴졌다. 여기서 못하겠다고 거절하면 무능함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고, 섣불리 맡았다가는 처참한 실패를 맛보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진퇴양난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입으로 쏠렸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라 예상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부러지지 않는 강단이 있었다. 박민혁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그래, 제 무덤을 파는구나. 어디 한번 해봐라. 그날부터 서연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해 아카이브실로 향했다. 먼지 쌓인 창고에는 지난 몇 년간의 실패의 기록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수백 장의 설계 도면, 수십 권의 시장 분석 보고서, 그리고 실패 원인 분석 보고서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그 자료들 속에 파묻혀 살았다.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감만 깊어졌다. 이전의 디자이너들은 모두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다. 그들조차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아무런 경험도 없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협력 부서의 냉대는 더욱 심했다. 기술개발팀의 엔지니어들은 그녀를 귀찮은 꼬마 취급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마케팅팀은 이미 사장된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는 없다며 문전박대하기 일쑤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밤늦게 퇴근해 옥탑방으로 돌아오면 녹초가 된 몸을 침대에 던질 기력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좁은 책상 위에 관련 서적과 자료들을 펼쳐놓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했다. 잠이 쏟아질 때면 찬물로 세수를 하며 뺨을 때렸다. 이서연,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야. 한편 강지우는 그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김 비서는 박민혁 전무의 비열한 행태와 디자인팀 내에서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는 서연에 대한 따돌림을 상세하게 전했다. 회장님, 이대로 두는 것은, 김 비서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이라도 지훈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 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지훈은 의외로 담담했다. 아니, 그냥 둬. 저 여자. 내 생각보다 훨씬 강해. 이 정도 시련에 무너질 거였다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겠지. 그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해 보이길 원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그녀를 향해 있었다. 어느 날 밤, 마지막 결제를 마치고 퇴근하던 그의 발걸음이 디자인 1팀 사무실 앞에서 멈췄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단 하나의 책상 위 스탠드만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이서연은 책상 위에 설계도를 펼쳐놓은 채 펜을 손에 쥔 채로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고된 노동에 지친 가녀린 어깨가 안쓰럽게 들썩였다. 그녀의 주변에는 구겨진 스케치 종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가져온 담요를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그녀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여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행동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응원이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서연은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전의 실패를 분석하면 할수록 그녀는 기존의 틀 안에 갇혀버리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필터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그녀는 선배들이 했던 고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며칠간의 밤샘으로 지쳐 잠시 창밖을 보던 그녀의 눈에 비온 뒤 촉촉하게 젖은 화단에 작은 식물들이 들어왔다. 물방울을 머금은 나무잎들이 싱그러운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와에 나는 기계를 고치려고만 했을까?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강력한 모터와 복잡한 필터가 아니라 숲속처럼 상쾌하고 깨끗한 공기 그 자체인데.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기존의 모든 설계도와 보고서를 책상 한쪽으로 밀어버렸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기계가 아닌 자연에서 영감을 얻기로 했다. 그녀의 손이 미친 듯이 스케치북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투박하고 시끄러운 기계 덩어리가 아닌 비온 뒤의 숲을 닮은 공기청정기. 그녀의 새로운 디자인 컨셉은 혁신 그 자체였다. 물과 식물을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필터링 시스템을 고안했고, 제품의 외형은 마치 실내에서 자라는 한 그루의 나무나 조약돌 같은 유기적인 형태로 디자인했다. 공기의 질은 시끄러운 디스플레이 대신 나무잎을 형상화한 조명의 색깔이 은은하게 변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그것은 더 이상 가전제품이 아니었다. 공간에 생명력과 평온함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었다. 다시 주간 회의 날이 밝았다. 박민혁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서연이 마침내 백기를 들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자, 이서연 인턴, 지난 일주일 동안 피닉스 프로젝트에 대한 대단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어디 한번 들어볼까?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이 가득했다. 팀원들은 곧 펼쳐질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기다리며 킥킥거렸다. 서연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누구보다 맑고 총명한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첫 장에는 복잡한 설계도 대신 안개 낀 숲의 이미지가 떠 있었다. 저는 오늘 공기청정기를 발표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간에 작은 숲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새로운 컨셉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신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좋은 공기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로 발표를 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디자인한 새로운 피닉스의 3D 렌더링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회의실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곳에는 그들이 알던 투박한 실패작 피닉스는 없었다. 대신 당장이라도 자신의 거실에 가져다 놓고 싶은 아름답고 혁신적인 오브제가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디자인팀의 최고 참인, 냉소적이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차 부장이었다. 이 필터링 방식,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술 개발팀의 자문을 구해 완성한 구체적인 기술 구현 방안과 예상 성능 데이터까지 완벽하게 제시했다. 그녀의 발표는 단순한 아이디어 스케치가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연구에 기반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였다. 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려야 할
초라한 인턴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흠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서연의 논리는 너무나도 견고해서 파고들 틈이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조용히 열리며 강지훈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마치 우연히 지나가다 들른 것처럼 태연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은 만족스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회의 중이었구는. 계속하게 그의 등장은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마지막 마침표와도 같았다. 서연은 자신의 사형대가 될 뻔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화려한 대관식을 치르고 있었다.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그녀는 꿋꿋이 서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박민혁의 눈에서는 위험하고 싶어런 질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피닉스 프로젝트 발표는 이서연의 회사 생활을 하루아침에 바꿔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자리에 처박힌 투명인간 인턴이 아니었다. 박민혁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회장의 인정을 받은 디자인 1팀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었다. 프로젝트는 즉시 공식 승인을 받았고 서연은 인턴 신분으로는 파격적으로 프로젝트의 메인 디자이너로 임명되었다. 팀원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어제까지 그녀를 벌레 보듯 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와 커피를 건네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물었다. 그들의 미소 뒤에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권력의 향방을 계산하는 복잡한 속내가 숨어 있음을 서연은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외톨이는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강지훈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새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 관리라는 명목 하에 서연을 회장실로 부르는 횟수를 늘렸다. 처음에는 딱딱한 보고와 지시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만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사적인 대화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 디자이너는 영감을 주로 어디서 얻지 어느 날 오후 프로젝트 보고를 마친 서연에게 그가 툭 던지듯 물었다. 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구부정한 등, 새벽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의 거친 손, 놀이터에서 웃는 아이들의 표정, 그런 평범한 모습들 속에 디자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답이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우는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만났던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유명 예술가의 작품이나 화려한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낮고 평범한 곳에서 보석을 발견해내고 있었다. 주말에는 보통 뭘 하나 그의 질문은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넘어왔다. 주로 도서관에 가거나 밀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그녀가 여전히 고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다음 날, 지훈은 서연에게 유명 건축가의 전시회 티켓 2장을 건넸다. 피닉스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만한 전시회야. 시장 조사 차원에서 다녀오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의 말투는 딱딱한 업무지시였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그 후로도 지훈의 업무 지시는 계속되었다. 그는 디자인 관련 서적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참고 자료라며 희귀한 디자인 잡지를 건네기도 했다. 그의 관심은 서연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인정해주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멘토가 생긴 것이다. 그녀는 밤을 새워 그가 내주는 과제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그들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한적한 미술관에서였다. 그날도 지훈은 경쟁사 제품 디자인 분석기라는 명목으로 그녀와 함께 미술관을 찾았다. 나란히 그림을 보며 걷던 중
서연이 한 점의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어두운 배경 속에 작은 등불 하나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는 그림이었다. 이 그림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고아원 소등 시간이 지나면 복도 끝 비상등 불빛만이 유일한 제 빛이었어요. 그 아래서 웅크리고 앉아 몰래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죠. 외롭고 무서웠지만 동시에 그 작은 빛이 저를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제게 디자인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저만의 등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그녀의 깊은 외로움과 상처가 가슴 시리게 전해져 왔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끌리는 이유가 단지 그녀의 재능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영혼이 가진 강인함과 순수함, 그 자체가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나 역시 늘 혼자였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정상에 오를수록 주변에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남더군. 진짜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공허함. 그게 내 일상이었어. CEO와 인턴이 아닌 외로운 영혼을 가진 두 남녀로서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짧은 침묵 속에서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조용한 교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최대 협력사인 태성물산의 외동딸 윤채린.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였다. 빼어난 미모, 화려한 배경, 그리고 강지훈의 약혼녀라는 타이틀까지. 물론 그것은 집안 어른들끼리의 약속일 뿐. 지훈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체리는 스스로를 진성그룹의 미래 안주인이라 여기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윤채리는 예고도 없이 지훈의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최고급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무실인 양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다리를 꼬았다. 지훈 씨,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아빠 서운해하시면 어쩌려고. 그녀는 특유의 애교 섞인 목소리로 투정을 부렸다. 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다. 용건이 있다면 말하고, 없다면 나가줘. 바쁘다. 어머, 무정하긴.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고. 새로 오픈한 프렌치 레스토랑이 있는데. 체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다. 소파에 앉아있는 체린을 보고 살짝 놀라 당황했다. 바로 그 순간 체린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의 동물적인 감각이 눈앞에 저 초라한 여자가 위험인물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 하지만 지훈의 집무실에 저렇게 자유롭게 드나들고 지훈의 시선이 아주 잠시 저 여자에게 머무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누구? 신대 체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연을 훑어보며 경멸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디자인 1팀 인턴 이서연입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인턴 어머. 요즘은 인턴이 회장님께 직접 보고도 하나 보네. 세상 참 좋아졌어. 체리는 비꼬는 말투로 서연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어디서 감히 벌레 같은 개라는 저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때 지훈이 나섰다. 이서연 씨는 내가 직접 관리하는 피닉스 프로젝트의 메인 디자이너야. 나에게 직접 보고하는 게 당연하지. 윤채린 씨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채린의 질투심에 불을 질렀다. 그녀는 서연이 나가자마자 지훈에게 따지듯 물었다. 저 애, 뭐야, 당신답지 않게 왜 저런 애를 싸고 도는 건데. 내 사람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야. 지훈의 대답은 채린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내 사람, 그 한마디가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날 이후 회사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문의 진원지는 윤채린이었고 확성기는 박민혁이었다. 들었어, 그 인턴. 회장님 백으로 들어온 거래.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 피닉스 프로젝트도 사실은 회장님이 뒤에서 다 봐준 거라던데. 단순히 봐준 정도겠어. 밤에도 봐주겠지. 그러니까 인턴이 메인 디자이너를 달지. 완전 신데렐라 납셨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연의 눈부신 재능과 노력은 회장을 홀린 여우짓도로 폄하되었고 그녀의 성공은 몸로비의 대가로 치부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친한 척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다시 경멸과 시기가 가득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서연은 다시 외톨이가 되었다. 점심시간이면 모두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나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함께 가자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거나 옥상으로 올라가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다. 어느 날 구내식당에서였다. 박민혁의 라인에 있는 여직원들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다. 어떤 여자는 좋겠네.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인생 역전하고 우리는 죽어라. 이래도 제자리인데 말이야. 세상 참 불공평해. 서연은 밥을 반도 넘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테이블로 똑바로 걸어갔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떠들던 여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노력과 결과물까지 그런 저속한 소문으로 더럽히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판단은 저의 실력으로 해주십시오.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여직원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서연이 자리를 뜨자마자 그들은 더욱 기가 막히다는 듯 그녀를 비웃었다. 서연은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여기서 울면 지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척해도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아픈 상처였다. 그날 저녁 퇴근하지 않고 혼자 텅 빈 사무실에 남아있던 서연은 진성그룹 빌딩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난간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녀를 위한 것은 없는 것 같았다. 디자인이라는 등불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재능에 대한 시기와 편견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벽이었다. 과연 나는 이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서연은 깊은 고독감 속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악의적인 소문에도 불구하고 이서연의 피닉스 프로젝트는 강지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순항했다. 오히려 회장이 직접 챙기는 프로젝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부서들의 협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활해졌다. 서연은 자신을 둘러싼 험담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오직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각오로 프로젝트에 더욱 몰두했다. 밤낮을 잊고 일에 매달린 결과물은 놀라웠다.
시제품은 컨셉 디자인을 완벽하게 구현해냈고 내부 테스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제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있었다. 해외 바이어들과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종 시연회. 이 자리에는 진성그룹의 명운을 좌우할 거물들, 특히 윤채린의 아버지인 태성물산의 윤 회장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 시연회의 성공 여부에 따라 피닉스 프로젝트의 양산과 글로벌 출시가 결정될 터였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바로 그 시각,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한 프라이빗 배에서는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잡초를 뽑아낼 방법이라는 게 뭔데? 윤채린이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흔들며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도끼 어린 질투심이 서려 있었다. 강지훈이 이서연을 감싸고 도는 것이 계속될수록 그녀의 조바심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었다. 박민혁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잔에 와인을 채워주었다. 윤 상무님, 잡초는 그저 뽑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을 심어 잡초가 얼마나 추악하고 쓸모없는 것이었는지를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줘야죠. 빙빙 돌리지 말고 본론만 말해. 피닉스 프로젝트, 대단한 성공을 거둘 겁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주인공은 이서연이 아니라 바로 저, 박민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채린에게 털어놓았다. 이서연의 디자인을 통째로 훔쳐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오히려 그녀를 아이디어를 도용한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겠다는 치밀하고도 악랄한 계획이었다. 윤채린의 눈이 반짝였다. 재미있겠네. 하지만 증거는 어설프게 덤볐다간 역으로 당할 수 있어. 물론입니다. 그래서 윤 상무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연회 당일 모든 투자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이 터져야 합니다. 윤 회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분노해 주신다면 강지훈이라도 제멋대로 이서연을 감싸고 돌지는 못할 겁니다. 그들의 추악한 동맹은 그렇게 성립되었다. 박민혁은 성공과 복수를, 윤채린은 연적 제거를,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진 두 사람은 이서연이라는 공동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다. 박민혁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디자인 1팀의 김대리. 그는 실력은 있지만 늘 승진해서 미끄러지고 동기들에게 뒤처져 있던 인물이었다. 결정적으로 그는 최근 아내의 병원비와 주식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 박민혁은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어느 날 저녁, 박민혁은 퇴근하는 김대리를 따로 불러냈다.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척하며 돈 봉투를 그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김대리, 자네 실력 있는 거 내가 잘 알지. 그런데 세상이 참 불공평해. 어떤 애는 운 좋게 회장 눈에 들어서 저렇게 날뛰는데 자네처럼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알아주질 않으니. 그는 김대리의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그리고는 본론을 꺼냈다. 사실 이서연의 그 디자인, 내가 예전부터 구상하던 것과 아주 흡사해. 내 아이디어를 그 애가 훔쳐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야. 그러니 자네가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어. 회사 차원에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지. 자네에게는 이번 일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내가 약속하지. 박민혁은 자신의 범죄를 정의 구현으로 포장했고 김대리의 협조를 회사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둔갑시켰다. 돈과 승진이라는 달콤한 유혹. 그리고 이서연에 대한 질투심에 눈이 먼 김대리는 결국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김대리는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 서연이 시제품 최종 검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는 박민혁에게서 미리 받아둔 마스터키로 그녀의 컴퓨터에 접근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피닉스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 최종 설계도, 3D 모델링 파일, 발표 자료까지를 자신의 외장 하드로 복사했다. 불과 몇 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지옥처럼 긴 시간이었다. 자신의 양심과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대가로 그의 손에는 이서연의 모든 것이 담긴 차가운 데이터 덩어리가 들려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시연회 날이 밝았다. 서연은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밤새 준비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그리고 있었다. 회의장으로 들어서기 전 복도에서 마주친 강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이서연 씨 실력이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의 따뜻한 격려에 서연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그에게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시연 회장은 국내외의 저명한 바이어들과 투자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단상 위, 곧 발표를 시작할 무명의 인턴 디자이너에게 쏠려 있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다. 박민혁 전무가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디자인 부문 총괄 책임자로서 여러분께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미스러운 사안을 먼저 보고 드려야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돌발 행동에 장내가 술렁였다. 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민혁은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 팀 내부에서 동료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려는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서연의 피닉스와 거의 동일하지만 몇몇 부분만 교묘하게 바꾼 디자인이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몇 달간 극비리에 준비해온 차세대 공기청정기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를 맡은 이서연 인턴이 제 개인 파일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이 디자인을 훔친 후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여러분을 기만하려 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제 디자인입니다. 서연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박민혁이 다음으로 제시한 증거 앞에 힘없이 묻혀버렸다. 박민혁은 자신의 파일과 서연의 파일, 생성 날짜를 비교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조작된 타임스탬프는 박민혁의 파일이 서연의 것보다 며칠 앞서 생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이 모든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 있습니다. 김대리, 앞으로 나오세요. 모두의 시선이 김대리에게 쏠렸다. 그는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며 단상 위로 올라섰다. 네, 제가 이서연 씨가 박 전무님 컴퓨터에 몰래 접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지만 그 내용은 서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했다.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원본 파일과 스케치 과정을 보여주며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박민혁은 오히려 그녀가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려 한다며 더 큰 소리로 몰아세웠다. 투자자석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특히 윤 회장은 크게 분노하며 강지훈을 압박했다. 강 사장, 이게 지금 무슨 망신입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서야
우리가 어떻게 진성을 믿고 투자를 하겠소? 강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서연이 결백하다는 것을 믿었지만 박민혁이 제시한 교묘한 증거와 증인, 그리고 투자자들의 압박 앞에서 섣불리 그녀의 편을 들 수가 없었다. 지금 그가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소문을 사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서연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뿐이었다. 결국 그는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전면 보류합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는 오늘부로 모든 직무에서 정지되며 공식적인 징계위원회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 발령 조치합니다. 그의 차가운 선언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멍하니 서 있는 서연의 사원증과 노트북을 회수했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비난과 동정이 뒤섞인 수많은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으며 그녀는 힘없이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리라 믿었던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진성그룹의 거대한 유리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징계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이서연의 세상은 작은 옥탑방 안에 멈춰버렸다.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는 기자들의 전화와 악의적인 메시지로 가득했고 인터넷 뉴스에는 신데렐라 인턴의 추악한 진실 따위의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들이 넘쳐났다. 그녀는 세상과 통하는 모든 문을 닫아 걸었다. 처음 며칠은 지옥과 같았다. 충격과 배신감, 억울함에 온몸이 부서지는 듯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지난 몇 년간 오직 꿈 하나만 보고 달려온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억울함은 분노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눈물과 절망에 찌든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문득 비 내리던 버스 정류장에서 억지로 미소를 연습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의 나는 이렇게나 약하지 않았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맞서 웃으려 했던 용기는 다 어디로 갔는가.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눈물은 멎었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렸다. 그들은 그녀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과 자존심까지 훔치려 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희생양이 될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누명을 벗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서연은 디자이너였다. 디자이너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 보고 논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 커다란 전지를 펼쳐놓고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박민혁의 첫 만남, 피닉스 프로젝트, 팀원들의 태도 변화, 김대리의 이상 행동.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마인드맵처럼 연결해 나갔다.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역시 김대리였다. 그의 증언은 박민혁의 계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서연이 기억하는 그는 비록 자신에게 살갑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남을 해칠 만큼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시연 회장에서 증언을 하던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발적인 공범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꼭두각시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를 움직인 것은 무엇일까? 서연은 며칠 전 탕비실에서 우연히 들었던 동료들의 대화를 떠올렸다. 김 대리의 아내가 큰 수술을 받았고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내용이었다. 돈,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을 것이다. 바로 그 시각, 진성그룹 회장실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은 공식적으로는 이번 사태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차가운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김 비서, 박민혁 전무에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지난 5년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모든 프로젝트의 성과 보고서, 그리고 개인 자금 흐름까지. 먼지 한 톨이라도 놓치지 마. 회장님, 표절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 놈이 썩었다면 분명 한 군데만 썩진 않았을 거야.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뽑아버릴 테니. 지우는 박민혁이 이번 일을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한 성격상 실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명 누군가와 손을 잡았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윤채린이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방역하기 위해서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다. 문제는 서연과의 접촉이었다. 그녀의 집 주변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의 모든 통화는 도청될 위험이 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는 소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터였다. 고심하던 지우는 김 비서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다음 날 서연의 옥탑방 문 아래로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조용히 배달되었다. 그 안에는 주소 하나와 오늘 밤 11시라고 적힌 쪽지, 그리고 일회용 대포폰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약속 장소인 낡은 인쇄소 골목으로 향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골목 끝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평소에 화려한 수트 대신 평범한 점퍼 차림에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 괜찮아, 그가 건넨 첫마디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애써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서연의 감정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세상 모두가 그녀를 비난할 때 단 한 사람, 그는 그녀를 믿어주고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겨우 눈물을 참았다. 믿어주시는 겁니까? 제가 하지 않았다는 걸. 당연하지. 내가 아는 이서연은 그런 비겁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날 회의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하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이 분석한 내용들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김 대리에 대한 의심과 그의 약점, 그리고 박민혁의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사실까지. 지훈 역시 김 비서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공유했다. 박민혁은 과거에도 신입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챈 전적이 여러 번 있었어. 하지만 이번처럼 대담하게 움직인 적은 없었지.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최근 그의 계좌로 출처불명의 거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어. 서연의 현장 분석과 지훈의 거시적인 정보가 합쳐지자 거대한 음모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민혁의 목적은 단순히 디자인 하나를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피닉스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동시에 강지훈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물었다. 방역해야지.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들은 함께 방역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될 것이었다. 첫째, 증인을 무너뜨리는 것. 서연이 직접 김 대리를 만나 그의 양심에 호소하기로 했다. 협박이 아닌. 같은 디자이너로서의 동료애와 인간적인 연민으로 그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둘째, 돈의 흐름을 쫓는 것. 지훈과 김 비서는 박민혁에게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출처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만약 그 돈이 윤채린이나 태성물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낸다면 판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터였다. 어둠 속에서 나눈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연은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벽 앞에서 절망하던 그녀의 곁에 든든한 동지가 함께 서 있었다. 헤어지기 전 지훈이 그녀에게 작은 녹음기 하나를 건넸다. 혹시 모르니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마.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빠져나와야 해. 그의 눈빛에는 명령이 아닌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다시 벽에 붙여놓은 마인드맵 앞으로 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고 명료해져 있었다. 절망과 슬픔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냉철한 전략과 뜨거운 투지만이 남아있었다. 사냥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사냥꾼이 될 차례였다. 방역의 첫 번째 목표는 김대리였다.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모든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 터였다. 서연은 며칠간 그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는 매일 저녁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이라면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할 수 있을 터였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병원 로비의 한적한 구석에서 그를 기다렸다. 초조한 표정으로 병실로 향하던 김 대리는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서연을 보고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왜 당신이 여기에? 그는 당장이라도 도망칠 기세였다. 대리님, 도망치지 마세요. 저는 대리님을 비난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비난 대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사모님, 편찮으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예상치 못한 그녀의 말에 김 대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박 전무는 대리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과연 그 사람이 대리님을 지켜줄까요?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밟고 일어설 사람입니다. 대리님은 지금 단순한 위증 교사를 넘어 회사를 위협하는 거대한 범죄의 공범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서연은 그를 협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유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광명을 찾으세요.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려 대리님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길이 어느 쪽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김 대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는 죄책감과 공포의 무게에 짓눌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압박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씨앗은 뿌려졌다. 이제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오롯이 그의 양심에 달려 있었다. 한편 강지훈의 추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박민혁의 계좌로 돈을 보낸 유령 회사는
진성그룹의 부품을 납품하는 작은 하청업체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하청업체의 모회사는 놀랍게도 진성의 가전시장 최대 경쟁사인 넥스텍이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지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 도용이 아니었어. 박민혁의 진짜 목적은 훨씬 더 거대하고 악랄했다. 그는 진성의 자본과 인력으로 피닉스 프로젝트를 완성시킨 후 그 핵심 기술과 디자인을 통째로 넥스텍에 팔아넘길 계획이었던 것이다. 진성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쯤 넥스텍은 비슷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풀어 진성을 고사시키려 했던 것. 이것은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이자 회사 전체를 뒤흔드는 반역이었다. 김 비서의 추가 보고는 지훈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윤채린 상무 역시 이 계획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성물산은 넥스텍의 신규 가전 라인에 대한 독점 유통 계약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민혁은 성공을, 윤채린은 사랑을. 그들은 각자의 욕망을 위해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에 구멍을 뚫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진성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게 될 터였다. 그렇게 되면 지훈의 그룹 내 입지는 약화될 것이고 그는 태성물산의 지원에 더욱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지훈을 올가매기 위한 거대한 거미줄이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 지훈의 입에서 차가운 분노가 새어나왔다. 이제 그들에게는 자비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 즉 그들의 입으로 직접 범죄를 시인하는 자백이 필요했다. 자금 흐름만으로는 교활한 박민혁을 완벽하게 올가맬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지훈의 대포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회장님, 김 대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수가 필요합니다. 서연은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계획을 제안했다. 다음 날 불안에 떨고 있던 김 대리는 익명의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박민혁 전무, 넥스텍 산업 스파이 혐의. 당신은 이제 단순 위증 교사범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공범이다. 마지막 기회다. 메시지를 확인한 김 대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수렁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대로라면 자신은 박민혁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썩게 될지도 모른다. 그는 이성을 잃고 박민혁의 집무실로 달려갔다. 전무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넥스텍이라니요. 이건 반역 아닙니까? 김 대리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다. 박민혁은 귀찮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호들갑 떨지 마. 김 대리, 다 끝난 일이야.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끝난 일이라니요. 저는 그냥 인턴 하나 가르쳐주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신의 성공을 눈앞에 둔 박민혁은 오만함에 취해 있었다. 그는 겁에 질린 김 대리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자신의 계획을 의기양양하게 떠벌리기 시작했다. 멍청하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깟 돈 몇 푼에 양심을 판 건 자네야. 이제 와서 애국자인 척하지 마. 당신이나 나나 이제 한 배를 탔어.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끝이야. 그러니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넥스텍에서 떨어질 콩고물. 조금은 떼어줄 테니. 그는 김대리의 멱살을 잡고 위협했다. 그리고 윤채린 상무님께서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 섣불리 입을 놀렸다간 당신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몰라. 박민혁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극도의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김대리의 셔츠 주머니에 작은 펜 하나가 꽂혀 있었다. 서연이 그에게 건네며 이것이 대리님과 대리님 가족을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펜 형태의 녹음기였다. 그날 밤 김대리는 약속된 장소에서 서연을 다시 만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박민혁의 오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자신의 범죄 계획을 자랑처럼 떠벌리고 윤채린과의 공모 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며 김대리를 협박하는 내용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서연은 이 작은 녹음기가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줄 구원의 빛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회장님, 잡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이에요. 강지훈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소집 명분은 피닉스 프로젝트 표절 사태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 및 프로젝트 존폐 논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박민혁과 그의 파벌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이서연이라는 눈의 가시를 영원히 제거하고 강지훈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힐 마지막 무대가 마련된 것이다. 주요 협력사 대표 자격으로 이사회에 초청된 윤 회장과 윤채린 역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향했다. 진성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중심으로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민혁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윤 회장과 눈빛을 교환했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이미 박민혁이 제시한 증거와 언론 보도에 넘어가 강지훈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지훈은 그 모든 분위기를 읽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민혁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기업 윤리와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우리 진성그룹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한 인턴 사원의 파렴치한 범죄 행위로 인해 그룹의 명예가 실추되고 피닉스 프로젝트와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 사태에 주범인 이서연 씨를 즉시 해고하고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교묘하게 화살을 강지훈에게 돌렸다. 또한 이러한 임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무리하게 중책을 맡긴 강지훈 회장님의 판단력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경영 책임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윤 회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고 나섰다. 박 전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태성물산으로서도 진성그룹과의 파트너십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어. 그들의 완벽한 연계 공격에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강지훈을 압박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사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강지훈을 성토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지훈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이사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투표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뒷문이 열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한 사람, 이서연이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박민혁과 윤채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쫓겨난 인턴 따위가 감히 신성한 이사회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다니. 저 여자가 어떻게 여기에. 당장 끌어내 박민혁이 고함을 쳤다. 하지만 강지훈은 태연했다. 그는 서연을 향해 고갯짓을 하며 말했다. 박 전무는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쳤소. 이제 이서연 씨의 주장도 들어보는 것이 공정한 절차일 겁니다. 그는 모든 무대를 서연에게 넘겨주었다.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서연은 떨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며칠 전 범죄자로 낙인 찍혀 끌려나갔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는 이사진과 박민혁, 그리고 윤채린의 얼굴을 하나하나 똑똑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제 자신의 결백을 변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도둑맞은 진실을 되찾고 더 큰 범죄로부터 우리 회사를 지키기 위해 섰습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장래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와 디자인 과정이 담긴 작업 파일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모든 파일에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공증받은 조작 불가능한 타임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도난 사건이 있던 날 자신의 자리 주변을 불안하게 서성이던 김 대리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공개했다. 어설픈 발악이군. 그깟 걸로 뭘 증명하겠다는 거지. 박민혁이 비웃었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네, 박 전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전무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회의장 전체에 박민혁의 오만하고도 추악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멍청하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당신이나 나나 이제 한 배를 탔어.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끝이야. 그러니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넥스텍에서 떨어질 콩고물 조금은 떼어줄 테니. 그리고 윤채린 상무님께서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 섣불리 입을 놀렸다간 당신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몰라. 충격적인 내용에 이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이성을 잃고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소리치며 서연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윤채리는 얼어붙었고 윤 회장은 경악과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의 분노는 박민혁이 아닌 이 모든 어리석은 짓을 벌인 자신의 딸을 향해 있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장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경멸과 혐오를 담아 박민혁과 윤씨 부녀에게 꽂혔다. 마침내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박민혁 전무의 자백은 모두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 팀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박민혁과 넥스텍 사이에 오고 간 비밀 계약서, 차명 계좌를 통한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태성물산이 넥스텍과 맺은 독점 유통 계약서까지 그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완벽한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지훈은 끌려나가기 직전에 박민혁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박민혁, 당신은 오늘부로 파면이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산업 스파이 행위와 회사에 대한 배임죄에 대해 가장 혹독한 법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싸늘한 시선으로 윤 회장을 향했다.
태성물산과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회장님, 보안 요원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악을 쓰는 박민혁의 비명소리가 회의실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윤채리는 망연자실한 채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진실은 마침내 제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은 단상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 대신 모든 것을 이겨낸 생존자의 담담하고 깊은 눈빛으로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 이 사회에서 벌어진 폭풍은 진성그룹을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진성그룹 산업 스파이 스캔들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박민혁과 그의 하수인들은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그들의 범죄 행각은 파면 팔수록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태성물산이었다. 진성그룹은 즉시 태성물산과의 모든 파트너십 계약을 파기했다. 최대 거래처를 잃은 태성물산의 주가는 폭락했고 윤 회장은 배임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소환을 통보받았다. 한때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윤채리는 단 한순간에 몰락하여 그 어디에서도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세상은 똑똑히 목격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이소연은 영웅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날, 서연이 디자인 1팀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팀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박수 속에는 더 이상 시기나 질투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감탄이 담겨 있었다. 한때 그녀를 냉대했던 동료들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사과의 말을 건넸다. 미안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가 어리석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회사를 구해준 거나 다름없어요. 까다롭고 냉소적이기로 유명했던 차 부장마저 그녀에게 다가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고생 많았네. 그리고 고맙다. 그는 서연의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놓아주었다. 그 무심한 듯한 행동 속에 담긴 진심이 전해져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를 옥죄던 차가운 얼음벽은 완전히 녹아내렸다. 김 대리에 대한 처분도 이루어졌다. 그는 결국 모든 진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리고 서연이 강지훈에게 간곡히 선처를 부탁한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지만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아내의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며칠 뒤 서연은 그에게서 장문의 사죄와 감사가 담긴 편지를 받았다. 그는 편지 말미에 서연 씨 덕분에 디자이너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적었다. 서연은 그의 앞날에 작은 축복을 빌어주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즉시 재개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강지훈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서연에 대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오늘부로 이서연 씨를 신설되는 혁신디자인연구소의 수석연구원으로 임명합니다.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그것도 팀장급인 수석연구원으로의 수직 상승. 진성그룹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모두가 놀랐지만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이룬 성과와 그녀의 실력은 그 자리에 앉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며칠 사이에 그녀의 인생은 지옥의 나락에서 천국의 정상으로 내던져졌다. 쏟아지는 축하와 기대 속에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서연은 해가 저물 무렵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빌딩 옥상으로 향했다. 불과 얼마 전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채 절망에 빠져 서 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기된 뺨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차에 발 아래 화려하게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별들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서연이 돌아보았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둘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회장과 직원이 아닌 거대한 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로서의 유대감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고맙다는 말을 아직 제대로 못한 것 같군. 그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우리 회사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연이 옅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아니, 넌 나도 구했어. 지우는 나지막이 말했다. 사실 너를 처음 본 건 면접장이 아니었어. 그는 그 비 내리던 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차갑고 위선적인 세상에 신물이 나 있던 자신과 빗속에서 처절하지만 순수한 미소를 연습하던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 지난 몇 년간 나는 가짜 미소들 속에서 살아왔어. 돈을 위한 미소, 권력을 위한 미소, 전부 텅 빈 껍데기뿐이었지. 그런데 당신의 미소는 달랐어. 절박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있었고 어떻게든 살아내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 그건 내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진짜였어. 그의 고백에 서연은 숨을 멈췄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기시감의 정체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날 검은 거울처럼 보였던 창문 너머에서 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나는 단순히 재능 있는 지원자를 발견한 게 아니었어. 서연 씨, 나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의 영혼에 반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고스란히 서연에게 전해졌다. CEO와 인턴이라는 직급의 벽, 현실의 장벽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 왔던 그녀, 자신의 감정 역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이제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 당신 옆에 있고 싶다고. 당신의 진짜 미소를. 이제는 내가 지켜주고 싶다고. 그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 서연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난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신 그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다. 비 오는 날, 억지로 연습했던 미소가 아니었다. 불안과 절망을 감추기 위한 미소도 아니었다. 마음속에서부터 피어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우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다. 그가 그토록 다시 보고 싶었던,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단숨에 녹여버렸던 바로 그 미소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피하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 동안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 세상은 비에 씻긴 듯 더없이 맑고 깨끗했다.
그들의 인생에 비로소 진짜 비겐 뒤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이서연은 이제 진성그룹 역사상 최연소 디자인 팀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디자인팀은 과거의 침체된 분위기를 벗어던지고 활기와 혁신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다. 서연은 자신의 팀을 이끌며 연이어 획기적인 제품들을 탄생시켰고 그녀의 이름과 재능은 업계 전체에서 존경과 찬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와 강지훈 대표의 관계는 세간의 떠들썩한 관심 속에서도 조용하고 견고하게 발전해 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만이 아니었다. 서로의 재능에 대한 깊은 존중,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며 쌓아 올린 굳건한 신뢰,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진성그룹의 미래를 그려나갔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강한 기업을 넘어 모든 임직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윤리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덧 익숙해진 퇴근길. 지훈은 회사 로비 앞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수많은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나오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인턴이 아니었다. 자신감과 온화한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의 모습이었지만 지훈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키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기다렸어요. 차에 올라타며 서연이 묻자 지훈은 미소로 답하며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두 사람의 공간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였다. 그때 익숙한 사거리에서 차가 빨간 신호등에 걸려 멈춰 섰다. 문득 서연은 고개를 돌려 운전석에 앉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날카로우면서도 다정한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자신을 지켜주고 믿어주고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준 단 한 사람. 서연의 입가에 찬란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순간 지훈 역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지금 서연이 짓고 있는 저 미소는 그가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그날 차가운 차창 유리를 통해 처음 보았던 바로 그 미소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더 이상 중요한 면접을 위해 연습하는 불안하고 절박한 미소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담은 듯 온전하고 진실하며 오직 자신만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눈부신 미소였다. 첫 만남의 그 미소가 그의 굳게 닫힌 마음에 들어온 한 줄기 빛이었다면 지금의 이 미소는 그의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이었다. 지훈은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바로 이 미소였어. 내가 사랑에 빠졌던.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더 환하게 웃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차는 다시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달콤한 인생은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